했었냐면 시작했니? 저번 시간에 저희는 독서 문제란 이런 식으로 풀어나간다라는 걸 순차적으로 쭉 적어드리고 한 지문을 가지고 그거를 한번 적용을 해봤어요. 자, 근데 제가 하면서 구조니 뭐니 하는 것들은 별로 말씀드리지 않았습니다만 오늘 우리 교재에서 진짜 해야 될 것에 대해서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자, 여러분 칠판에 좀 쓸 때니까 간단하게 필기 좀 하실까요? 그 독서 독해의 본질이 무엇인지를 말씀을 드릴 건데요. 여러분 그 비문학 독서 지문 쭉 읽어 나가시다 보면 주로 어디가 많이 어려워요? 처음이나 끝보다는 주로 중간 부분이 많이 어렵지. 복잡하고 막 해가지고 거기들을 열심히 이해 안 된다고 두 번, 세 번 읽는 친구들도 있고 할 텐데, 근데 그렇게 이해 안 된다고 두 번, 세 번 읽고 풀면 풀리기는 하나? 그래봤자 자주 틀리잖아요. 자, 여러분이 있잖아요. 불필요한 부분에 너무 많은 에너지를 낭비하고 있어요. 무슨 말이냐면 제가 저번 시간에 제일 중요한 문단은 어디라고 했죠? 첫 번째 문단. 첫 번째 문단을 최선을 다해서 최대한 이해를 하면서 읽어야 되는 건 당연하지만 2, 3, 4문단에 중간중간에 뭐 어쩌고 저쩌고 세밀한 특징들 구체적으로 말해 나가는 것들 이런 것들까지 모조리 완벽하게 이해하고 머릿속에 저장하겠다라는 생각은 사실은 좀 말이 안 되는 거예요. 우린 천재가 아니에요, 여러분. 천재라서 한 번 처음 보는 지문이지만 쫙 읽고 특징 열 몇 가지를 한꺼번에 다 머릿속에 넣어서 답을 찾을 수 있다면 학원을 다닐 필요도 없고 이미 뭐 대학을 가 있을지도 모르겠어요. 그 정도 수준이라면. 근데 우린 그렇지 않기 때문에 글을 읽어 나갈 때 어떤 특정한 부분에 치중을 하면서 읽어야 되는데 그게 중간에 있는 한 문장 한 문장에 관한 퍼펙트한 이해는 아니에요. 이해가 안 돼도 문제는 풀 수 있어요, 여러분. 선생님, 이해가 안 되는데 어떻게 문제를 풉니까? 충분히 할 수 있습니다. 글의 흐름으로 풀면. 한 문장을 잘 읽는 게 독해가 아니고, 제일 중요한 거는, 글 전체 구조 파악에 있어요. 이 글 전체 구조라는 것은 여러 가지 다른 말로 적어드립니다. 글 전체 흐름입니다. 글을 쓴 이유라고 생각을 하세요. 이 글을 왜 썼는지를 파악하는 거죠. 두 글자로 말하면 뭐가 되게? 글을 쓴 이유를 두 글자로 줄이면? 그게 주제라고, 주제. 초등학생 때부터 여러분이 찾아오라고 맨날 들었던 주제라는 것이 바로 구조예요. 아니, 선생님 어떻게 글의 짜임새 구조와 글의 주제가 똑같을 수 있습니까? 똑같습니다. 이 짧은 비문학 지문에서는 동일합니다. 왜 그런지 한번 보여드릴 테니까 보세요. 이 그림은 안 그리셔도 됩니다. 보고만 잘 따라오십시오. 자, 문단들이 이렇게 몇 가지로 나뉘어진 글이 나왔다고 해볼게요. 이렇게 제시된 글에서 첫 번째 문단을 읽을 때 무엇에 관한 글인지를 찾아봤더니 A라는 대상에 관한 글이라는 걸 알아냈어요. 주어를 찾았다고. 그래서 우리는 서술어 부분을 갔는데 뭐라고 얘기를 하냐면 보니까 이러이러한 문제점이 있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제가 수업 시간에 세모하라고 하는 것들은 문제점이다라고 했죠. 자, 이러이러한 문제점이 있어서 문제점이 나오면 해결 방안이 꼭 있어야만 하잖아. 그래서 다행히 1문단 마지막에 A, B, C라는 것으로 그걸 해결하겠다라고 얘기를 했어요. 그러면 글의 흐름은 뻔히 보이죠. 구조가 A, B, C 1문단 마지막에 A, B, A, B, C 이렇게 여러 개로 나누면 순서대로 이렇게 들어간다고 얘기를 했잖니? 그지? 자, 그러면 얘네들이 지금 해결 방안으로 등장을 했는데 읽어나가요. 첫 번째로 오늘 어떤 새로운 A라는 스몰 A라는 단어가 나왔다면 얘에 대해서 개념 설명을 안 하는 비문학 지문이 있을 수가 없어. 반드시 개념 설명부터 한다고? 그냥 1거부터 여기를 딱 보니까 개념을 잡아줍니다. 그러더니 밑에 가니까 이러이러한 하지만 이러이러한 단점이 있다라고 얘기를 해요. 자, 얘가 뭐로 나온 거였니? 이 문제점에 대한 해결 방안으로 등장했던 건데 얘도 문제가 있네? 자, 이쯤 됐을 때 여러분
산문단의 내용이 무엇일지 알 수 있으셔야 돼요. 어떻게 압니까, 선생님? 그게 아니고 A, B, C 이렇게 열거를 할 때, 여러 개로 나누어서 설명을 할 때 첫 번째 놈이 지금 뭘 설명했니? 개념, 문제점이었잖아. 그지? 근데 두 번째 놈은 엉뚱한 걸 설명하는 글들은 없어. 나중에 니네 논술 시험을 칠 때라도 여러 개로 이렇게 나누어서 글을 쓴다고 하면 첫 번째 놈이 개념 문제점으로 갔으면 반드시 두 번째 놈도 흐름을 똑같이 잡아줘라. 개념 문제점 이렇게 쓰는 게 글을 잘 쓰는 거거든. 글을 잘 쓴다는 건 글을 잘 읽게 만들어줘야 된다는 건데 화려하게 쓴다고 잘 쓰는 게 아니라고. 그래서 지금 같은 경우 보나 안 보나 B라는 대상은 개념 설명 들어간 이후 문제점이 나올 겁니다. 만약에 이걸 알고 있었다면 훨씬 빠르게 읽히지 않을까? 조금 더 빠르게 내가 집중해서 첫 번째 대상이 개념 문제점이었으니까 두 번째 놈도 그렇겠지 라고 생각해서 읽고 그걸 찾으면서 읽었다면 훨씬 빠르게 파악했을 거야. 그리고 니네 머리에 남아야 되는 건 개념에서 어쩌고저쩌고 하면서 10나노미터 어쩌고저쩌고 나노미리니 뭐 하면 그런 자잘한 것들이 머릿속에 남아야 되는 게 아니고 머리에 남아야 되는 건 B라는 녀석의 개념이 나오고 문제점이 나왔다. 흐름만 잡으라고, 흐름만. 머리로는 이 생각만 해. 나머지 디테일한 것들은 손한테다가 맡겨놔. 필수 단어 이런 것들. 그리고 세 번째 놈을 봤더니 개념이 나왔어. 얘가 문제점이 없이 끝난다면 얘가 뭐가 되지? 궁극적인 해결 방안이 되겠지. 근데 얘도 지금 문제점이 나오네? 그러면 해결 방안으로 제시했던 이 세 가지가 전부 다가 해결을 못했네요. 그러니까 진짜 해결 방안을 던지기 위해서 마지막 문단이 있는 거지. 여기에서 그래서 궁극적으로 마지막 B라는 녀석이 등장을 하면서 이게 해결 방안이다. 얘의 특징은 이러이러하다라고 말을 하는 글이다 라고 해봅시다. 우리 글자로 된 거 하나도 안 읽었어. 근데 이걸 왜 썼는지 알겠지? 응? A라는 대상의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해서 스몰 abc가 있었으나 얘네들도 단점이 있었기 때문에 궁극적으로 B라는 것을 해결한다는 말을 하려고 이 글을 쓴 거 아니냐고. 이게 구조 파악이야. 이렇게 구조를 파악하고 나면 당연히 글 쓴 이유를 알게 되고 주제를 파악할 수 있게 된다. 얘들아, 두 번 생각을 하라 그랬다. 첫 번째 문단을 읽은 직후에 뒤에 뭐로 이어질지를 한번 생각해. 그 다음에 글 다 읽고 나면 이 글을 왜 썼는지 한 번만 이런 식으로 정리할래? 우리 그 과제장 속에 매일 독서 비문학 지문들이 하나씩 들어있잖아요. 매일 한 번씩 연습하실 수 있어요. 시키는 대로 하시면 바뀌어요, 여러분. 자, 니네 우리 저기 뭐 밥 먹을 때 줄 서라 뭐 이런 거에 대해서 쌤 얘기한 적 있니? 응? 그 밥 먹을 때 줄 서는 건 당연하지. 줄 섰을 때 손에 단어장 들라 이러잖아. 그 단어장 드는 거에 대해서 어떤 생각이 드셨어요? 가슴에 시옷, 비읍 이런 게 생기지 않던가? 이런 씨발 이걸 내가 왜 들어 뭐 이러면서 들고 있지 않았어? 아유 지금 찍고 있는데 욕을 했네. 그 여튼 말이에요. 그 이유에 대해서 잠깐 설명드릴게요. 지금 좀 며칠 지나서 지치시기도 하고 지금 벌써 3블럭째라 기운도 없고 하실 텐데요. 여러분 단어장을 들고 읽으면서 기다리라라고 하는 거는요. 어차피 여러분이 하셔야 할 공부를 빠른 시간 안에 끝내고 잠을 좀 더 주무시라고 하는 거예요. 근데 이게 도대체 무슨 말인지 아직은 잘 모르실 겁니다. 요 밑에 2, 3, 4층에 뭐 하는 애들이 있는지 아나? 재수생들. 삼수생들이 벌써 니네랑 똑같이 들어와가지고 벌써 재수 선행반 학습이 시작됐거든요. 걔들이 한 번씩 이제 수업하고 질문 받아보면 이런 얘기를 한다고. 입에 막 양파 냄새를 막 풍기면서 질문하는 놈이 있어가지고 야, 좀 양치 좀 하고 오면 안 되겠나? 이러니까 선생님 죄송합니다. 멀리 떨어져서 질문할게요. 막 이러면서 근데 왜 양치는 안 하는데 임마? 그러니까 저 양치를 하는 시간이 너무 아까워서 그냥 안 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얘기를 하더라고. 뭔가 타당하긴 한데 상당히 더러운 새끼죠. 그리고 여학생들이 말이에요. 입술이 막 갈라터지고 이런다고 공부하다 보면. 물을 좀 많이 마시라고 얘기를 했더니 물 마시면 화장실을 가야 해서 그 시간이 너무 아깝다는 거야. 이해 잘 안 되시죠? 미친놈들 아니야. 뭐 그렇게 공부를 해 라는 생각을 하나? 근데 왜 재수생들에는 그런 애들이 버글버글할까? 3학년 때 했던 자신의 공부 습관이나 행동이 너무나 후회가 되기 때문이지.
너무 아쉽고 후회가 돼서 다시는 이 실패를 반복하지 않기 위해서, 다시는 365일을 더 공부하고 싶지 않아서, 그래서 그렇게 치열하게 공부하는 거거든요. 여러분 이제 갓 2학년이 됐다고 생각하지 마시고요. 올해가 고3이다라는 각오로 공부를 한번 해 주시길 바랍니다. 올해 나는 고3이다라는 각오로 한번 공부를 해봐. 여기에서 중요한 포인트가 두 가지가 있는데, 첫 번째는 탐구 과목 하나를 설정할 것. 쌤, 저 아직 그 학교에서 뭐 가르치는 줄 모르고, 그런 거랑 상관없이 내가 탐구를 뭐를 하겠다를 최소 한 과목을 정해서 올해 안에 스스로 공부해서 끝내봐요. 완벽하게 뭐 잡는 거야 어렵겠지만 한번 스스로 공부한다. 자, 이게 왜 해야 되는지를 잘 들으셔야 되는데요. 국어, 영어, 수학을 다 1등급 받는, 수능 치고 나서 국영수를 1등급 받는 애들이 한 해 2,500명에서 한 3,000명 정도 나와요. 생각보다 많은 숫자죠. 근데 탐구 과목까지 1등급을 받는 학생은 500명 수준으로 확 떨어집니다. 생각을 한번 해봐라. 국영수를 그렇게 잘하는 애들이 탐구를, 공부를 못해서 성적이 안 나온 걸까? 왜 안 나올까? 늦게 시작했어요. 늦게 시작해서. 이걸 암기 과목이라고 생각해서 늦게 시작하니까. 그래서 대부분 특히나 문과 애들은, 이과 학생들은 탐구의 중요성을 잘 알아서 미리미리 시작을 합니다만, 문과 학생들은 맨날 국영수만 파고 있다가 심지어 6월 모평, 6월 이후에 겨우 수능이 3달, 4달 남았는데 그때서야 탐구 과목 또 정하고 바꾸기도 하고 쇼를 하다가 수능날 탐구 때문에, 탐구 안 나오면 정시에서 대학 제대로 못 가거든요. 절대. 그래서 망합니다. 그러고 나니까 아차 싶어서 재수할 때는 다 미친듯이 탐구 공부를 하거든. 게다가 한판 했었잖아. 재수생들 탐구 성적이 재학생에 비해서 이만큼 높아요. 그러니까 재수생들이 훨씬 좋은 대학을 가는 건 당연한 거예요. 자, 그래서 저는 여러분들한테 1년을 계획해서 하나의 탐구 과목을 미리 정하시고 쭉 한번 공부를 하시기를 권하는데요. 뭘 해야 될지 모르겠습니다 하시는 분들은 가장 많이 선택하는 과목을 선택하세요. 문과 같으면 사회문화, 뭐 한국지리 뭐 이런 것들 있거든요. 그런 거 하나 선택하셔가지고 EBS 같은 책, 올해 나오는 EBS 탐구, 수능 특강, 수능 완성, 얘네들 사가지고 한번 쭉 공부해보세요. EBS는 어차피 인강이 나오잖아요. 그걸로 충분히 도움을 받아가면서 할 수 있습니다. 자, 그리고 장기적 계획을 이런 식으로 짤 때 3달 단위로 주로 계획을 짜야 되는데, 니네 예를 들어서 국어에서 문법 영역이 몇 번에서 몇 번이니? 10번, 11번에서 15번. 왜 빨리 대답이 안 나오나? 니네가 적을 잘 모르고 있네 지금. 니네가 싸워 이겨야 되는 국어 영역이라는 적에 대해서 모르는데 어떻게 이기나? 딱 듣자마자 11번에서 15번이요 하고 나와야지. 1번에서 5번 화법, 6번에서 10번 작문, 11번에서 15번 문법 이렇다고? 니네가 도대체 모의고사 풀고 내가 어디서 많이 틀리는지도 모르고 있으면 어떻게 성적을 올릴래? 앞으로는 좀 치열하게 생각을 하세요. 자, 그래서 예를 들어보자. 11번에서 15번까지 문법에서 항상 한 2문제씩 틀리는 친구가 있었다고 쳐볼게. 이 친구는 이미 문법만 해서 한 등급을 날렸거든? 이미 2등급에서 시작한 거라고. 다른 데서 또 틀리겠지. 문법에서 틀리면. 자, 그러니까요. 얘가 성적을, 등급을 끌어올리는 제일 좋은 방법은요. 가장 빠르게 국어 영역에서 공부한 피드백이 바로 돌아오는 게, 공부하면 성적이 바로 뛰는 영역이 문법이거든. 공부한 만큼 바로 돌아온다고. 그래서 얘를 갖다가 나는 만약에 내년 3월 모의고사 때까지 문법 책 한 권을 사서 목표, 다음 모의고사에서 절대 문법 영역에서는 안 틀리겠다 라는 장기 플랜을 짰다고 칩시다. 이 친구가 책을 한 권 샀어요. 예를 들어 시중에 나와 있는 매산 문법 뭐 이런 걸 하나 샀다고 쳐요. 이걸 사가지고 책을 쭉 보니까 3달 동안 이걸 끝내려면 1달 동안 이만큼을 해야 되네. 그리고 이거를 일주일치를 뽑아내니까 이만큼이네. 그리고 얘를 매일같이 조금씩 몇 페이지씩 쪼개니까 몇 페이지에서 몇 페이지를 해야 되네 라고 과목별로 내가 공부할 플랜이 짜여지고, 얘를 갖다가 한 달 단위로 줄이고 일주일 단위로 줄여서 하루치를 기록하는 게 여러분한테 나눠드린 뭐예요? 학습 플래너라고. 닥치는 대로 오늘 공부할 거, 내일 공부할 거, 숙제만 띡 적혀있고 이렇게 하는 게 아니라고요. 자, 이렇게 치열하게 공부를 하다 보면 과목별로 막 빡빡하게 시간 단위로 짜여지거든? 근데 이걸 공부를 하다가 다 못하면 어떻게 하니? 내일 하면 되나? 근데 내일 할 공부 정해져 있는데? 주말에?
다 정해져 있다면 결국엔 말이에요. 자는 시간을 줄일 수밖에 없어요. 진짜 공부를 치열하게 하다 보면 그 순간을 경험하실 겁니다, 여러분. 그게 빨리 오셨으면 좋겠어요. 그러다 보면 내가 며칠째 거의 2주째 막 3시간, 4시간씩 자면서 공부를 했다고 쳐보자. 이게 사람 사는 것 같을 것 같아? 쌤은 정말 죽는 줄 알았다. 나 이렇게 공부하다가 죽겠구나라는 생각이 들었거든? 근데 놀랍게도 말이에요. 공부하다 죽었다는 소리 들어본 사람 아무도 없어. 희한하게도 공부하다가 안 죽거든. 놀랍게도 죽지도 않고 내 머리는 좀비처럼 띵한 상태로 계속 집중도 안 되고 효율도 떨어지고 반복되니까 결국 잠을 더 자야 된다는 결론에 도달하지. 잠을 더 자려면 내 공부하는 시간을 줄여야만 해. 공부 분량을 줄이는 게 아니고 이걸 더 압축적으로 공부해서 시간을 줄여야 해. 시간을 줄이려다 보니까 결국에는 버스 타고 지하철 타고 이동하는 그 시간이 휴대폰을 잡고 있는 시간이 아니고 짜투리 공부 시간이 되어서 영어 단어, 국어 단어를 외우는 시간이 되어야 하고 그렇게 해야만 나중에 자습실에 앉아서 영단어 외우고 이건 선생님 보기에 정말 답답하게 공부하는 거거든. 영단어는 짜투리 시간에 외우라고. 응? 왔다 갔다 하면서. 그래야만 나는 잠을 좀 더 잘 테니까. 30제라는 이 숙제, 수학 숙제 시스템도요. 제가 처음에 메가에 왔을 때는 좀 가혹하지 않나. 너무 많은 문제를 풀라고 시키는 거 아닌가. 이거 하다 보면 언제 다른 거 하면 공부할까 이런 생각을 했었거든요. 근데 처음에 버거워가지고 맨날 나와서 정신교육 받고 하던 애가 그걸 안 받으려고 막 하더니 나중에는 한 반년 지나 있으니까 이거를 얘가 4, 50제를 푸는 거야. 하루 매일같이 한 40제, 50제를 풀고 있더라고. 그래, 너 도대체 어떻게 그렇게 하냐? 수학만 하냐, 이 새끼야? 하면서 혼을 냈더니 그게 아니고 매일 학교에서 쉬는 시간마다 5분씩 투자를 해서 한 문제씩 사이사이에 푼대요. 점심시간에 짜투리 시간에 남아서 그걸 푼답니다. 그렇게 해서 학교 하루 일과가 끝나고 나면 15문제 정도 가까이 풀어버렸기 때문에 시간이 남는데요. 그래서 더 공부를 할 수 있어. 이렇게 해가지고 1만 문제 이상을 푸니까 5등급이었던 새끼가 나중에 수능 1등급 찍고 대학을 가는 거 아니냐. 응? 얘들아, 공부라는 건 적게 공부했는데 성적이 뛰는 경우들은 잘 없어. 많이 해야만 해. 많이 해야만 하는데 시간을 압축적으로 하려면 잘 자야 해요. 잘 주무셔야 머리가 잘 돌아가. 그러려면 복습 같은 것도 나중에 자습 시간에 막 30분씩 붙잡고 복습하고 이렇게 하는 건 잘못된 거예요. 수업이 끝나자마자 바로 한 3분 정도면 집에 가서 30분 하는 것보다 훨씬 효율적인 복습이 된다라고 실험 결과가 나와 있단 말이에요. 그럼 잠깐씩 쉬는 시간을 투자해가지고 화장실 갈 때 빼고는 그냥 끝을 내버리고 나면 나중에 내 공부할 시간이 어마어마하게 세이브 된다고. 해버리고 충분히 자. 이렇게 하는 거를 아직은 여러분이 안 해보셨고, 근데 올해 한번 해보셨으면 해요. 올해가 고3이다라고 생각을 하고, 학원을 내가 스스로 가고 싶다 해서 오는 학생들 많지 않을 거 아니에요. 부모님이 가 해서 오는 학생들이 많을 텐데, 어쨌든 오셨으면 저는 여러분들을 바꿀 거고, 여러분들은 바뀌셔야 해요. 그래야 저희가 원하는 대로 3년 안에 원하는 대학을 그 이상을 보내드릴 수가 있습니다. 저희들 여러분들 요 밑에 층에 있는 걸 원하지 않거든요. 응? 참 우울하다고. 내가 가르쳤던 애가 밑에 층에 또 있어서 쌤하고 인사하고 하면 서로 막 민망하고 그렇기도 해요. 그러지 맙시다. 올해 고3이라는 각오로 치열하게 공부하시고 내년에는 뭐 하는 거죠? 재수한다고 생각하고 치열하게 공부하세요. 그럼 반드시 3년 안에 갑니다. 그리고 니네 이 정도 딜은 해라. 부모님들하고. 예를 들어 재수하면 한 2,500만 원, 3,000만 원 깨지거든. 일반적인 학원 다니면. 어마어마한 비용이 들어. 그 큰 금액은 부모님들의 피땀 어린 돈이다. 그리고 니네 1년이라는 시간이 날아가. 그러고 나서 재수 생활은 저에게 뭐 값진 경험이었습니다. 따위는 지들의 포장에 불과한 거고 가능하면 안 해야지 당연히. 응? 부모님한테 아빠한테 이런 얘기를 하는 거야. 아버지, 제가 반드시 이 대학 이과를 3학년 때 들어가겠습니다. 대신 제가 재수를 하고 들어가지 않았기 때문에 재수하는 비용이 3천만 원이라고 치면 그중에 절반은 아버지 가지시고 절반은 저한테 주셔서 이 차로 차를 뽑아 주십시오. 이 돈으로. 라고 딜을 해. 입학하자마자 새 차 뽑아가지고 작은 차라도 타고 다니라고. 티코라도. 티코가 없나 요새는? 뭐 여튼 말이에요. 이 정도 딜을 하고 아버지한테 뺨을 맞겠지만
여튼 이런 각오로 공부를 한번 해봐. 응? 부모님을 도와드리는 거 아니냐. 자, 오자마자 막 무슨 잔소리들을 잔뜩 해댄다라는 생각을 하시는 분들이 있겠습니다만 지쳐 계시는 것 같아서 그랬어요. 자, 일단 힘들 내시고 또 수업 내용으로 들어가 보겠습니다. 자, 여러분 여기에서 이런 식으로 읽어나가는 게 구조를 파악하는 것이다라고 좀 전에 말씀드렸는데요. 독서의 구조라는 것들은 어떤 것들이 있느냐라고 하면 니네 가장 쉬운 지문은 이런 지문이다. 한 대상을 쭉 설명해 나가. 하나의 대상에 대해서만 쭉 설명을 하면 선택지도 한 대상이 어떻다라는 말로만 구성이 되기 때문에 판단하기 쉬워. 읽기도 쉽고 판단하기도 쉽고 찾기도 쉬워. 이런 것들이 주로 1학년 모의고사 안에 들어있다. 그런 것들을 주로 풀어왔던 게 니네들이다. 근데 있잖아. 이걸 어렵게 만들려면 어떻게 하면 되게? 하나만 설명하면 쉬우니까 하나를 더 붙이는 거지. A, B 붙이는 거예요. 이렇게 하게 되면 선택지가 A는 B에 어쩌고 저쩌고 두 개를 막 동시에 찾아내고 비교 대조해야 되니까 어려워지는 건 당연하지. 그래서 수능에는 반드시 두 대상을 비교 대조하는 지문이 나온다. 더 어렵게 만들려면 하나 더 플러스하면 된다. 분류 분석. 세 가지 이상을 나누어 설명하는 글들. 자, 일단 빠르게 적고 어차피 수업 시간에 다 할 거니까. 자, 그 다음에 문제를 해결해 나가는 문제점 해결 방안 구조. 일의 순서나 단계를 설명하는 과정의 구조. 이것도 무조건 한 지문이 나와요. 과학기술 지문에서 들어갑니다. 자, 그 다음에 시간의 흐름에 따라 설명하는 글을 땡땡적 하는데 세 글자로 뭐라고 하니? 통시적이라고 한다. 다음에 설명할게. 통시적. 괜찮아. 틀려도 되니까 계속 대답해. 어차피 쌤 귀에 살쪄서 잘 안 들려. 뭐라고 대답하면 맞은 줄 알아. 잘했어. 이러고 해요. 자, 그 다음에 어떤 그 사례를 가지고 이걸 집중적으로 설명하는 구조. 그 다음에 특징을 열거하기도 하고. 딱 이것만 있다고 보기는 어렵습니다만 가장 일반적인 독서의 구조들인데요. 얘들아, 근데 이게 우리가 수업 순서대로 쭉 이렇게 내려가면서 공부를 하게 되는데 가장 중요한 건 비교대조 분류분석 지문이야. 얘네들을 하는데 선생님이 오늘부터 니네들하고 8번 수업이 있어. 8T가 남은 거야. 하루에 내가 1시간 수업을 하니까. 그렇게 했을 때 8번 수업을 하면 절반을 거의 여기에서 쓴다. 비교대조 분류분석에 쓰고 여기 설명하면서 천천히 독해 노하우나 이런 것들을 계속 주지시킬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복습해야 되는 건 예를 들어 앞에 이제 70쪽에 있는 그 글에서 레일리 산란이 어떻고 미산란이 어떤지를 복습하는 게 아니야. 이거 복습 왜 해, 이거 나왔던 기출지문을. 기출지문은 나올 가능성이 아주 낮은 지문이에요. 요 안에 있는 내용이 중요한 게 아니고 제가 어떤 방식으로 독해를 하느냐, 어떤 문제 유형을 어떤 식으로 처리를 하느냐, 이런 칠판에 적는 것들 있지? 이런 게 니네가 복습해야 할 거야. 쌤이 1시간에 기껏 적어봤자 이 한 바닥 쓴다고. 잠깐이면 읽을 수 있어. 수업 끝난 직후에 잠깐이면 복습할 수 있다고. 그렇게 해버리고 끝내세요. 나중에 복습할 생각 하지 말고. 자, 그래서 처음에는 천천히 진도가 나가겠지만 이렇게 달려나가면서 글이 사실은 구조라는 게 상당히 복잡해. 이렇게 하나만 나오는 경우들은 드물어. 무슨 말이냐면 통시적으로 가면서 두 개를 비교 대조할 수도 있고 분류 분석하면서 안에 문제점을 해결하기도 하고 여러 가지가 뒤섞인단 말이에요. 그런 것들을 배우시면서 계속 플러스 해나가시면서 노하우를 받아 챙기면서 따라오셔야 뒤에 가서 빠르게 달릴 때 여러분이 이해를 하면서 올 수가 있습니다. 자, 우리 수업은 이렇게 진행될 거다라는 거 알고 계시고요. 자, 간단하게 비교 대조 구조 70쪽 맨 위에 스텝 1 비교 대조 구조라고 적혀 있죠. 얘를 어떻게 하는 건지 몇 줄만 쓸게요. 자, 얘들아, 비교 대조라는 것은 설명 방식으로 두 대상을 가지고 설명하는 건데 두 대상의 비교는 차이점, 대조는 공통점이야. 이런 걸 설명하는 글이 비교 대조 지문입니다. 근데요, 어디에 집중할까요? 공통점 차이점 중에
항상 차이점. 항상 차이점. 차이점에서 답이 나오니까. 그래서 다시 비교대조 구조는 잊지 마십시오. 오늘 수업의 핵심입니다. 차이점 파악에 집중하라. 이 정도만 합시다. 차이점을 파악하는 세밀한 요령을 다른 반에서 했더니 조금 어려워하기도 하고요. 여러분이 2학년이시니까 천천히 일단 전달할게요. 지문 나올 때 그때 세밀한 방법 다시 여러분 반에 추가하겠습니다. 요대로 딱 해놓으시고 바로 뒤 페이지에 72쪽 지문으로 들어갑니다. 자, 시작할까요? 72쪽에 비교대조 스텝 2 두 번째 지문이 나와 있는데 뭐부터 하라고요? 문제부터 보라고. 시작하자마자 지문부터 읽지 말고 문제의 답을 찾기 위해서 지문을 봐야 해. 자, 4번에서 반본질주의의 견해 동그라미 하시고 우리가 집중해야 할 단어를 미리 알려주고 있네. 내가 지문에서 파악해야 되는 게 반본질주의라는 놈입니다. 자, 그 다음에 5번 기억, 니은이라는 밑줄이 들어가 있는데요. 자, 밑줄 문제는 보자마자, 문제를 보자마자 밑줄을 찾아가서 바로 확인해요. 밑줄을 가서 보시면 기억, 사람은 사회적 동물이다. 니은, 개미나 벌 이렇게 되어 있는데 거기에 문제에서 얘들아 문맥상이라고 했거든. 문맥상 어쩌고저쩌고 하는 건 어휘 뜻 같은 걸 묻는 거야. 그래서 이거는 어휘 문제 바로 풀 수 있는 거거든. 밑줄 유형은 딱 밑줄을 읽어보고 바로 풀 수 있겠다 싶으면 풀어버려. 자, 근데 개미나 벌만 봐가지고는 안 되지. 주어밖에 없었으니까. 끝까지 읽어보면 어떠니? 개미나 벌도 사회를 이루고 살지만 사람은 아니다라고 나와 있네. 기억과 니은의 관계 파악하시고 바로 풀이하세요. 자, 답 체크하셨어요? 맞으시든 틀리시든 상관없습니다만 근데 이렇게 풀면 안 돼요. 이건 것 같은데 라고 해서 답을 체크한 분들이 분명 있을 겁니다. 지금 그거는 니네가 지금 뭘 바라는 거냐면 운을 바라는 거야. 이건 것 같은 데가 어디 있니? 어휘 문제에서도 이건 것 같은 데는 있을 수 없어. 항상 국어는 문장이 던져졌다면 논리적으로 접근해야 돼. 그걸 어떻게 하는지 한번 봅시다. 자, 지금 사람은 사회적 동물이다 이런 걸 밑에 선택지를 보면서 머리로만 자꾸 생각하지 말고 구조를 한번 봐봐요. 문장은 항상 두 덩어리로 쪼개지죠? 크게는. 그지? 왼쪽은 뭐라고 부르니? 주어, 부. 자, 주어, 부와 오른쪽은 서술부로 나뉘어. 자, 이렇게 해놓고 나면 개미나 벌도까지가 주어부네. 사회적 동물이다 까지는 서술부고. 그럼 어때? 뭐가 동일해? 서술부는 동일하네. 근데 개미나 벌은 사람이 아니잖아. 그러니까 니네가 뭘 찾아야 되는 거냐면 서술부는 동일한데 주어가 아닌 놈을 찾는 거야. 그렇게 하려면 별로 어려운 게 아니에요. 자, 왼쪽에 선택지 왼쪽 가위는 자를 수 있는 도구이다 라고 나와 있고 니은에는 칼이 들어있네. 가위는 이라는 주어 대신에 칼을 집어넣으면 되잖아. 그렇게 해서 읽어봐라. 칼은 자를 수 있는 도구이다. 맞지? 근데 칼이 가위는 아니잖아. 1번이 정답이네. 1번이 정답인 경우 2, 3, 4, 5번에 정답이 있을 때보다 정답률이 낮은 편이에요. 왜 그럴까요? 설마 1번부터? 이런 생각을 하시는 것 같은데 번호의 배치에는 랜덤이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1번부터 이런 거 없어. 무조건 철저하게 따져나간다. 1번 정답.
근데 여러분 별거 아닌 것 같아도 73%밖에 정답률이 나오지 않았어요. 어휘 문제치고는 상당히 낮은 편이었던 겁니다. 자, 2번부터 해볼게요. 노인은 65세 이상인 사람이다. 노인은 대신에 뭐 집어넣으면 되나? 64세 이상인 사람은 65세 이상인 사람이다? 병맛이네. 그어버려. 3번 이모는 대신에 어머니의 여동생을 넣으면 어떻게 됩니까? 어머니의 여동생은 어머니의 여자 형제이다. 어머니의 여동생은 어머니의 여자 형제나 주어나 서술어나 똑같아졌고 그게 이모잖아. 다 똑같은 말이네. 맞을 수가 없네. 4번 선택지에 매력적 오답이 있었고요. 여기에 16%의 학생들이 답을 했어요. 고3 재수생들이 16%를 4번에다가 답을 했는데 해봅시다. 헤엄칠 수 없는 고래는 이라는 주어에다 넣으면 어떡해? 헤엄칠 수 없는 고래는 헤엄칠 수 있는 포유동물이다? 미친 거 아니냐? 어? 아니 미치지 않고서야 헤엄칠 수 없는 고래가 헤엄칠 수 있다는 이거를 맞았다고 답을 한다고? 무려 16%나 되는 애들이? 자 생각해봐라. 니네나 고3 재수생들이나 도찐개찐이지? 고만고만 하잖아. 국어는 수학처럼 어마어마한 격차가 있는 게 아니야. 항상 그래서 고3이다 수능이다 생각하고 그렇게 공부를 해. 국어 공부는. 자 어떻게 푸는지 기억하셨어요? 얘들아 니네가 지금 나랑 같이 풀고 있는 건 평가원 모의고사야. 평가원은 수능을 출제하는 기관이고 수능에서 써먹기 위해서 미리 시험적으로 모의고사를 만든 문제들이거든. 사실 5번 같은 문제는 지금까지 나온 적이 없었던 패턴이에요. 근데 여기에서 애들이 정답률이 낮았잖아. 그럼 어떻게 하겠나? 다음에 수능에서 써먹지. 그래서 똑같은 문제는 안 나와. 요 안에 들어있는 단어들은 바뀌겠지만 푸는 패턴은 똑같아. 어떻게 풀었는지 이걸 공부하는 거야. 이걸 하는 것이 복습이다. 자 6번 내려갑니다. 윗글에 동그라미 하세요. 보기 문제네. 윗글에 동그라미 하고 보기로 화살표를 날려주십시오. 저번 시간에도 잠깐 했지만 보기 문제 풀이 원리는 다음에 세밀하게 할 겁니다. 윗글에 동그라미를 한 이유는요. 지문 속에 답이 있다는 걸 놓치지 않기 위해서예요. 보기로 화살표를 날린 이유는 지문의 내용을 보기에 적용할 뿐이야. 지문이 보기에 연결될 뿐이야. 이걸 알기 위해서 습관적으로 했습니다. 자, 그러면 보기의 내용과 어떻게 연결될지를 알기 위해서 보기 박스를 볼게요. 자, 금은 오랫동안 쉽게 확인할 수 있는 특성으로 정의됐지만 이제는 현대화학에 입각해 정의되고 있다. 제가 보기에 중요한 단어는 정의된다라는 뜻입니다. 어떻게 정의됐다라는 게 지금 바뀌고 있었다는 거. 그 다음에 나의 누군가가 사자, 바위, 컴퓨터를 묶어서 사바컴으로 정의했대. 병신하냐 이거. 이러니까 아무도 정의를 받아들이지 않지. 저처럼 감정을 개입해서 읽으시면 안 돼요. 여러분들이 하도 지금 조용히들 계셔서 개드립을 쳤는데 아무도 반응을 안 보여서 상당히 민망해하던 중입니다. 자, 죄송합니다 여러분. 여튼 이런 말들은 분명히 지문에 있는 내용과 연결이 될 거야. 생각해 주시고 7번 갑니다. 거기에도 뭐가 있니? 문맥을 고려할 때. 이것도 어휘 문제다. 기억에서 미음 빡빡빡빡 봐가면서 왔다 갔다 했다고 쳐요. 시간 아끼기 위해서 빨리 합니다. 정답은 5번인데 자 지금 7번의 선택지 5번은 보시게 되면 지문에는 미음이 이네 이라는 녀석이 뭐라고 들어가 있냐면 이른바라는 걸로 들어가 있네요. 무슨 의미죠? 이거 뭐 할 때 쓰는 거지? 이른바? 응? 잘 안 쓰지? 니네 카톡 친구랑 주고받고 할 때 이른바 뭐 이렇게 하나? 잘 안 하잖아. 그냥 잘 안 쓰다 보니까 뭔지 몰라. 그래서 니네 어휘력이 좀 부족했던 거거든. 보자고. 이르다가 뭐니? 이르다. 오케이. 말하다. 그러면 말한 바가 되지. 누군가가 말한 바를 내가 지금부터 전달할 때 쓰는 거야. 그러니까 이른바 하고 나면은 얘는 남의 말을 인용할 때 쓰는 거라서 뒤에 이른바 뭐뭐뭐뭐라고 뭐 이런 식으로 따라와야 됩니다. 남이 한 말을 인용할 때 온다고. 됐니? 몰랐으면 이제 외워두고. 물론 마지막 줄에 문맥을 쭉 읽어보면 5번이 틀렸다는 걸 알아낼 수 있지만 이걸 알고 있었다면 그냥 보자마자 틀린 거야. 5번은. 지문 안 봐도 틀리게 돼. 왜? 이른바를 통해 글쓴이의 주장이 어떻게 나올 수 있나? 이른바를 통해서는 남의 말을 인용한다니까? 그래서 글쓴이의 주장 이걸 그으세요. 이해하셨나요? 오케이. 자, 네 문제라서
조금 버겁겠다 싶었는데 5번, 7번을 바로 풀었어요. 그러면 우리는 뭐에만 집중할까? 반본질주의가 뭔지에 바짝 집중하면서 글을 읽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독해에 들어갑니다. 제가 읽는 부분은 무조건 밑줄 그으세요. 제가 모든 문장을 다 읽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읽는 부분 자체가 거의 중심 문장이에요. 그리고 눈으로만 봐라 할 때는 읽더라도 눈으로만 보시고요. 그것만 주의하시면 돼요. 자, 첫째 줄 바로 밑줄 그으세요. 흔히 어떤 대상이 반드시 가져야만 하고 그것을 다른 대상과 구분해주는 속성을 본질이라고 한다. 뭐를 한 거니? 오케이. 정의하는 단어는 핵심어. 정의하는 단어는 핵심어다. 특히나 첫 번째 문단에 정의하는 단어가 있다면 글 전체 주어가 돼. 이 글은 무엇에 관한 글이죠? 본질에 관한 글입니다. 본질에 관한 글. 니네가 찾아낸 게 뭐니? 주어를 찾았다. 본질은 무엇이라는 요 녀석 핵심어를 찾아낸 거는 그 글 전체의 주어가 돼. 그럼 이제 뭐 찾아야지? 서술부를 찾아야지. 어떻다를 찾아야 돼. 이 생각을 하면서 읽으시라고 했죠, 저번 주에. 첫 문단에선 딴 거 필요 없어. 무엇에 관한 글인가? 무엇에 관한 글인가? 그래서 그게 어떻다고 하는 것인가? 이것만 생각하시라고요. 자, 그랬는데 어떤 대상이 다른 대상과 구분해주는 속성. 생각해봐. 니네 쌤 앞에도 책상이 있고 니네들도 다 지금 책상에 앉아있고 저 뒤에도 사람들 서서 공부하는 책상도 있고 근데 이 모든 종류의 책상들을 칠판이라고 안 부르고 의자라고 안 부르고 아까 그 이상한 새끼처럼 사바컴이라고 안 부르고 책상이라고 부를 수 있으려면 얘네들끼리 가진 공통적인 속성이 있어야 될 거 아니야. 그거를 우리는 본질이라고 한다고 했어. 근데 첫 번째 문장이 시작하자마자 흔히라고 시작을 했다. 흔히. 자, 이거 하나 기억할게요. 이런 것들이 나중에 복습해야 되고 다음 글을 읽을 때 적용해야 되는 독해 방식들입니다. 흔히, 일반적으로, 대부분. 자, 뭐 이런 것들은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다 아는 생각, 사람들이 대부분 다 똑같이 하는 생각, 두 글자로 뭐라고 해? 오, 잘했어요. 통념. 통념을 제시할 때, 특히나 이게 첫 문단에 있다면, 첫 번째 문단에서 통념을 제시했다면, 생각해봐라. 남들 다 아는 얘기를 굳이 또 설명문으로, 농설문으로 이렇게 줄줄 적어 내려갈 필요는 없는 거 아닌가? 첫 번째 문단에 통념을 제시하는 글들을 자주 만나실 텐데요. 보자마자 이런 생각을 하세요. 이 통념은 뒤집을 내용이네. 글쓴이가 통념을 그대로 말할 리가 없지. 뒤집을 내용이네. 그러면 어떻게 뒤집을까? 어떻게 달라질까? 여기를 찾으면서 읽어야 되는 게 독해의 본질이죠. 순리예요. 자, 그래서 첫 번째 문장에서 정의를 했기 때문에 이게 글 전체 주어는 맞습니다. 그랬는데 둘째 줄 눈으로만 봐봐요. X 어쩌고저쩌고 하면서 지금 사례를 드는 거거든. X라는 놈이 있다면 그놈의 본질은 어쩌고저쩌고 하더니 둘째 줄 오른쪽 끝에 다시 말해. 또 그걸 반복하네. X에 대해서만 어쩌고저쩌고. 여기까지 사례지. 얘들아, 사례는 중심 문장에서 당연히 제외돼야 돼. 왜? 예를 드는 이유가 중요하지 얘 자체가 중요한 건 아니잖아. 중심 문장 찾을 때 사례는 제외야 항상. 그리고 그래서 밑줄을 안 그었는데 B에서 예컨대라고 또 사례를 드네. 까투리가 어쩌고저쩌고 하면서 암컷인 꿩은 까투리의 본질이라고 생각된다 까지가 사례였어. 자, 사례가 무려 둘째, 셋째, 넷째 줄까지 쫙 이어졌네. 뭘 설명하기 위해서? 첫째 줄을 설명하기 위해서. 그래서 첫째 줄에 일단 밑줄을 그었는데 얘는 뒤집힐 확률이 높지. 아니나 다를까 다섯째 줄 제일 왼쪽에 어떤 접속사가 따라오니? 그러나 했습니다. 뒤집네요. 자, 그러나 암컷 꿩은 우리가 암컷인 꿩은 까투리라고 정한 것일 뿐
이걸 본질이라고 말하기에는 허망하다. 자, 허망하다의 세모. 본질이 어떻다? 본질이 어떻다? 본질이라는 것은 허망하다. 다시 말해. 뭐라고 했니? 또 다시 말해. 말하자면 했으면 다시 말해서 또 세모할 게 나오겠네. 본질은 따로 존재해서 우리가 발견한 게 아니고 까투리라는 낱말을 만들면서 사후적으로 구성됐다. 자, 한마디로 이렇게 디테일하게 적으니까 좀 이상하시면 본질은 뭐라고 했어? 따로 존재하는 것이 아니다 라고 말을 하네. 얘들아, 본질이 그러면 존재하지 않는다고 하면 이렇게 지금 문제점으로 지금 들어가 있다고 하면 본질은 사실은 존재하는 게 아니야 라고 했으면 그러면 우리 이걸 책상이라고 부르려면 뭐가 필요하네. 본질이 없다고 하면 근데 서로 대화해야 될 거 아니야. 이걸 책상이라고 불러야 되는데 사박함이라고 부르고 어떤 놈은 뭐 이상하게 부르고 이러면 서로 대화가 안 될 거 아니에요. 그래서 1문단 마지막에 문제점으로 끝이 났으면 이제 생각 2문단에 어떻게 이어져야 되니? 문제점이 나왔으면 2문단에 이걸 해결해야만 하지. 자, 문제점이 있었기 때문에 1문단이 이렇게 되어 있었다면 2문단에서 해결 방안이 반드시 나와야 되고요. 첫째 줄을 읽어보세요. 서로 다른 개체를 동일한 종류의 거라고 판단하고 의사소통에 성공하려면 의사소통을 하려면 개체들이 공유하는 무엇인가가 필요하다. 자, 핵심이 이거네. 공유하는 무엇 인가가 필요하네. 이게 본질 대신을 할 수 있는 해결 방안이네. 되셨어요? 핵심 찾아졌고. 자, 그러면 그러더니 바로 무슨 문장 따라오나? 자, 이제 좀 지쳤을 텐데 끝나간다. 집중해. 본질주의는 하고 들어가는데요. 아까 우리 뭐에 집중하려고 들어왔었지? 문제 먼저 보고 왔을 때. 그렇지. 우리는 반본질주의의 의미가 뭔지 뭐 이런 걸 파악하려고 들어왔는데 본질주의라는 말이 나오네. 서로 완전 대립되는 말이잖아. 딱 보자마자 이 두 대상의 두 대상의 차이점 파악에 집중하라고. 두 대상으로 쪼개니까 차이를 찾는 게 내가 해야 할 가장 중요한 일이다 라고 생각을, 이 독해의 핵심은 이거다 라고 생각을 해 주셔야 돼요. 자, 그러고 나서 보면 본질주의는 문장 읽어봅니다. 본질주의는 그것이 우리와 무관하게 개체 내 본질로서 존재한다 라고 얘기를 했는데, 얘들아 필기하느라고 못 들었지? 다시 봐봐. 그 문장. 본질주의는 그것이 우리와 무관하게 본질로 존재한다. 그것이 뭘 가리키니? 이거 공유하는 무엇이 뭐라고? 본질이라고. 본질주의는 이 공유하는 무엇이 그냥 본질이다라고 얘기를 했어요. 근데 밑에를 보시면 이제 금방 끝납니다. 시간을 좀 잠시만 주십시오. 자, 밑에를 보시면 뭐라고 나와요? 반면에 차이가 들어가네. 반면에니까 반본질주의는 그런 본질이란 없어. 니네가 말하는 그런 본질이란 없어. 여기서도 이미 사후적으로 만들어진 거고 존재하지 않아 라고 했듯이 본질이란 없어. 그러면 얘들아 본질 대신 뭔가 공유하는 무엇이 필요하잖아. 반본질주의자가 말하는 게 뭐니? 핵심 단어가 뭐야? 인간이 정한 언어 약정이 니네가 말하는 본질의 역할을 충분히 다해줄 수 있어. 니들은 본질이라고 하지만 본질 따위는 없고 언어로 약속하고 정하는 것, 책상이란 이러이러한 것이다 라고 정하는 것으로 충분히 대상들이 공유하는 무엇이 될 수 있고 서로 의사소통을 할 수 있게 된다는 거죠. 자, 이 지문의 핵심은 이거였어요. 그리고 게다가 니네는 반본질주의의 견해에 집중했어야 되기 때문에 얘네들은 언어 약정을 상당히 중시했구나 라는 걸 보셨습니다. 자, 3문단의 첫째 줄 오른쪽 끝. 그런데 어떤 대상에 대해서 약정적이지 않으면서 정확한 정의를 내길 없다는 사실은 반본질주의의 주장에 힘을 실어준다. 글쓴이는 반본질주의 주장에 동의하네요. 그러면서 뒤에 사람을 예로 들어부터 개미도 어쩌고저쩌고 사례니까 제외
됐고요. 마지막 문단. 자, 서양의 철학사는 본질을 찾는 과정이었는데요. 둘째 줄 오른쪽. 대부분의 경우 아직까지 본질을 명확히 찾지 못했습니다. 성공하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부질없는 일이라고 그 밑에 줄 왼쪽에 반본질주의로부터 비판을 받아요. 이유는 우리가 본질을 못 찾는 이유는요. 뭐라고 적혀 있습니까? 우리가 무지하고 모르기 때문이 아니고 뭐라고? 본질이 없는데 본질이 있다는 가정에서 본질을 찾으려고 하니까 못 찾는 거 아니냐라고 글을 마무리했습니다. 이걸 왜 썼죠? 반본질주의의 입장을 설명하기 위해 썼네요. 본질은 없고 언어약정이 그걸 할 수 있다 말하려고 썼네요. 자, 두 문제만 풀면 됩니다. 금방 하겠습니다. 4번에 1번이 매력적 오답이었고 15% 정도의 학생이 답을 했는데요. 어떤 대상이라도 그 개념을 언어로 약정할 수 없다. 반본질주의자들의 의견을 물었잖아. 반본질주의자가 이 지문에서 제일 중요하게 생각했던 게 뭐였냐? 언어약정이라고, 언어약정. 근데 언어약정을 할 수 없다고? 말이 안 되지 않나. 지문 속의 핵심을 잡아낸다면 도대체 어떻게 1번에다가 답을 할 수 있지? 선생님 이게 너무나 답답해요. 이 지문 전체에서 제일 중요한 문장이 요것들이었거든? 근데 니네 선배들은 1번에다 답을 하고 있다. 그러니까 정답률이 70%대로 낮아지는 거죠. 자, 그리고 2번, 3번, 5번에 선택지 오른쪽 끝부분들 다 똑같은 말을 하는 단어들이 있는데요. 밑줄 그어볼게요. 2번에 오른쪽 끝에 개체 내재하는 것. 3번에 오른쪽 끝에 불변하는 고유성. 변하지 않는 고유한 성질. 마지막에 5번에 객관적으로 실제하는 것. 얘네들은 사실은 다 똑같은 거고 두 글자로 바꿀 수 있습니다. 원래 그 대상에 실제 존재하고 있는 변하지 않는 고유한 속성이 뭐니? 본질이라고. 근데 얘들아, 반본질주의자는 본질 따위는 없다고 했는데 그런 게 있다라고 말을 할 리가 없지? 2, 3, 5번 틀렸다. 4번이 정답이다. 자, 마지막 문제요. 6번. 정답만 빨리 합니다. 정답이 4번인데요. 자, 반본질주의자가 왜 틀렸는지 잘 판단해야 됩니다. 나에 대해 아까 사바컴이라고 이상하게 정의한 걔에 대해서 뭐라고 하는지 봐봐. 네가 그 세 가지가 지니는 사자, 바위, 컴퓨터가 지니는 근원적 속성을 제대로 못 발견했기 때문에 사람들이 그걸 안 받아들이는 거야 라고 말을 했다는데 근원적 속성이 두 글자로 바꾸면 무슨 말이지? 본질이잖아. 이런 말을 할 리가 없잖아. 본질이 없는데 본질을 못 찾아서 이걸 안 받아들인다 할 리가 없잖아. 얘들아, 지문의 핵심을 잘 찾고 나면 답은 그냥 보이는 것이다. 지문의 구조를 파악하는 게 독해의 본질이다. 잊지 마세요. 오늘 했던 거 복습 반드시 하시길 권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